교수님, 이 데이터가 맞다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지금 중국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도시가 진흙바다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50년 전 17만 명을 죽인 그 댐이 또 터진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한국이 일주일 전이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비웃었습니다. 대국이 어찌 소국의 기술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한국을 무시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첨단 과학 기술보다 체면이 우선시되어 참혹한 재앙이 벌어지는 현실을 간신히 현장에서 살아남은 중국의 한 교수가 직접 목격한 충격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월드박스 채널이 됩니다. 현재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대학교 수문학과 교수 리메이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구이저우성의 그 끔찍한 7월. 한국에서 온 정확한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수이강 유역 관측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0년간 중국 남서부 수계를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도 처음 보는 현상이었거든요. 콘크리트 벽면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헤어라인 크랙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노후화라고 하기에는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저는 즉시 정밀 진동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미세한 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1998년 양쯔강 대홍수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재앙이 시작되기 며칠 전 이와 비슷한 미세 진동이 관측됐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했고 결국 4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베이징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하 수위가 평년보다 30cm나 높아져 있었고 토양의 수분 함량도 이상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대규모 집안 변화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리 교수, 우기 전이니까 당연한 현상 아닌가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일부는 제가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해 과장하고 있다는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특히 칭수이강 상류 지역의 안반층 데이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 높은 압력이 측정되고 있었거든요. 이는 지하에 엄청난 양의 물이 축적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과거 30년간의 숨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던 사례들을 찾아보니 모두 대규모 홍수나 집안 붕괴로 이어졌더군요. 특히 1975년 반차오댐 붕괴 사건 직전의 데이터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그때 17만 명이 희생됐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이저우성 재난관리청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교수님, 아직 장마철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그들은 제 경고를 단순한 학자의 기호로 치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지하 수위는 계속 상승했고 미세 진동의 강도도 점점 세져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확한 분석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입니다. 한국 K-워터의 김소영 박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건 6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구이저우성 수문 위험 긴급 경고. WAMIS 시스템 분석 결과.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의 숨은 상황을 예측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메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첨부된 데이터가 제가 수집한 현장 자료와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정밀하고 구체적이었어요. WAMIS 시스템이라는 한국의 AI 기반 수문 예측 모델이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기상 모델을 종합해 10월 말 구이저우성 일대의 기록적인 강우가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관측한 미세 진동과 지하 수위 상승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지역까지 특정해서 룽장현과 총장현이 가장 위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김소영 박사는 메일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현재 관측되는 집안 변화 패턴이 1998년 양쯔강 홍수 직전과 매우 유사하며
7월 25일경부터 집중호우가 시작될 가능성이 85%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토사댐의 붕괴 위험까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했던 상류 지역의 지질학적 변화까지 분석해놨더군요. 하지만 제가 이 소중한 정보를 동료들과 공유하려 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리 교수,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국토를 더 잘 안다는 말씀이세요? 베이징대 수문학과 주임 왕 교수의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수문학 선진국이 됐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드나요? 아마 자기들 기술을 팔아먹으려는 상술일 겁니다. 심지어 일부는 제가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는 이유로 한국의 우호적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WAMIS 시스템이 분석한 내용이 제 현장 관측 결과와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AI가 예측한 강우 패턴이었습니다. 몬순과 태풍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평년보다 3배 이상 많은 비가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죠. 저는 몰래 구의저우성 기상청에 연락해 이 정보를 공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어요. 교수님, 우리에게도 30년 경력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국 자료는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들은 민족적 자존심과 체면을 과학적 데이터보다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는 인간의 감정이나 정치적 고려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김소영 박사가 예측한 대로 7월 들어 기상 패턴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해상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몽골 고기압과 만나면서 이상한 대기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매일 불안에 떨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예측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모든 지표는 그들의 분석이 정확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7월 25일 새벽, 마침내 그 끔찍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그 참혹한 붕괴의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새벽 4시 30분. 저는 룽장현 중심가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6층 상가 건물이 마치 종이접기처럼 층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현장에 있었던 이유는 긴급 수문 조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WAMIS 시스템의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참혹하게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층 기둥에서 작은 균열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 하는 미세한 소음이었죠. 하지만 수문학자로서의 경험이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전단 파괴의 전조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수위 급상승으로 인한 집안 액상화 현상이었거든요. 마치 단단한 땅이 젤리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층 기둥이 먼저 버티지 못했습니다. 쇠가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와 함께 건물 좌측 모서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구조역학 공식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쇄 붕괴가 시작되면 건물 전체가 30초 이내에 완전히 무너진다는 이론이었죠. 저는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이 건물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당장.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다행히 상가들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2층이 1층을 덮치면서 엄청난 먼지구름이 일어났습니다. 3층, 4층, 5층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6층짜리 건물이 불과 2층 높이로 압축되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23초였습니다. 제가 직접 시간을 재봤거든요.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희미한 도움 요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1층 사무실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잔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문학자지만 대학 시절 산악부 활동으로 구조 기법을 배웠었거든요. 콘크리트 사이 틈새로 기어들어가니 60대 남성이 책상 아래 끼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가 심하게 눌려 있었어요. 아저씨, 제가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주변 잔해를 조심스럽게 치우면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등에 업고 잔해를 빠져나오는데 20분 정도 걸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의식을 잃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전 7시경부터 인근 18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건물 외벽에 거대한 X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단 파괴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건물이 가장 취약한 방식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급히 건물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즉시 주민들을 대피시키세요.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교수님, 이 건물은 3년 전에 지은 신축 건물입니다. 설계상 문제없어요. 그 순간 17층 발코니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빨래를 널러 나온 것 같았어요. 저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위험해요. 당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너무 높아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건물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0도 정도 기울더니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듯 옆으로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성과 아이의 모습이 제 눈에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18층 전체가 지면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충격파로 주변 유리창들이 모두 깨졌습니다. 먼지구름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붕괴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의 WAMIS 시스템이 예측한 대재앙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건물 붕괴를 목격한 지 2시간 후 더욱 끔찍한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맨홀 뚜껑이 하늘로 날아가며 지하수가 간헐천처럼 솟구쳐 올랐거든요. 이는 집안 액상화 현상의 극단적인 형태였습니다. 지하에 축적된 엄청난 양의 물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지표면으로 분출하고 있었어요. 제가 수년간 연구해온 이론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너무나 잔혹했어요. 아스팔트 도로가 마치 파도처럼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블록들이 들썩이며 제자리에서 떠오르고 있었죠. 평소 익숙했던 도시의 모습이 순식간에 낯선 풍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경, 저는 긴급히 챈둥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공간의 침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탁한 물이 역류하고 있었거든요. 역무원들이 필사적으로 방수판을 설치하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물의 압력이 인간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승객들이 있나요? 제가 역무원에게 물었습니다. 2호선에 1200명 정도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물이 지하 1층을 완전히 잠그고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배수 시스템의 용량을 계산해봤습니다. 현재 유입되고 있는 물의 양은 도시 배수 시설 설계 용량의 5배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아무리 첨단 배수 시스템이라도 이 정도 물량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하상가 쪽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800명의 쇼핑객들이 지하 2층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구조역학 지식을 동원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출입구가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한 가지 희망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지하상가 북쪽 끝에 비상용 환기구가 있다는 것이었죠. 지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저는 구조대와 함께 그 환기구를 통해 고립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한 명씩 로프로 끌어올리는데 5분씩 걸렸어요. 800명을 구조하려면 67시간이 필요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수위를 측정해보니 시간당 30cm씩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12시간 후에는 지하 2층도 완전히 잠길 상황이었어요. 저는 급히 베이징 본부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긴급히 대형 배수 펌프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잠수 구조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부의 반응은 느렸습니다. 리 교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과장된 것은 아닌지요? 여전히 제 판단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도 도시 곳곳에서 맨홀 폭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한 하수관들이 터지면서 더러운 물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죠.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구급차도 소방차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한국의 김소영 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교수님, 위성 데이터를 보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WAMIS 시스템 예측으로는 앞으로 48시간 동안 더 많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특히 상류 지역 토사댐의 상태가 위험합니다. 붕괴 가능성이 90%를 넘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토사댐이 붕괴한다면 룽장현과 총장현은 완전히 물바다가 될 테니까요. 김 박사님,
중국 당국에 이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이미 보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민들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현지 방송국에 연락해 긴급 상황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현지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왕샤올이라는 젊은 기자였는데 그녀는 이미 현장 곳곳을 취재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다행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윗선에서는 패닉을 우려해 보도를 자제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알릴 것인가. 하지만 지하에 고립된 2,000명의 시민들을 생각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샤오리 씨, 지금 당장 생방송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방송국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배경으로는 물에 잠긴 도시의 참혹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어요. 왕샤오리가 카메라를 켜며 긴급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룽장현과 총장현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20년 학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 수문학과 리메이 교수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제가 공개한 첫 번째 사실은 한국 WAMIS 시스템의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의 김소영 박사로부터 이 재앙을 정확히 예측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김소영 박사가 보낸 이메일과 데이터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보시다시피 7월 25일 집중호우 시작, 집안 액상화 현상, 건물 붕괴 위험까지 모두 정확히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한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 정부는 뭘 했나요? 저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지하 수위는 평년보다 2m 높아져 있고 토양 수분 함량은 300%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한국의 예측과 일치합니다. 왕샤오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왜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제가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이끌었어요. 안타깝게도 외국 기술에 대한 불신과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이 과학적 데이터보다 우선시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 방송국 내부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윗선에서 즉시 방송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왕샤오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로 중단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생방송을 이어갔어요. 저는 더욱 긴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에 2,000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 토사댐의 붕괴 위험은 90%를 넘었어요.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구조 작업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한 명씩 끌어올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한국의 WAMIS 시스템은 앞으로 48시간 더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규모 대피가 필요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분노, 절망,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댓글로 쏟아져 나왔어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나? 체면이 생명보다 중요한가? 한국 기술을 무시한 대가가 이것인가? 방송 중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자연댐이 추가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 자연댐이 붕괴한다면 하류 지역은 순식간에 10m 높이의 물에 잠기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긴급 대피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당장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특히 강 주변 지역 주민들은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대피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대응은 여전히 늦었어요. 체면을 잃을까봐 대규모 대피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한국에서는 긴급 지원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소영 박사가 직접 연락을 주었어요. 리 교수님의 용기 있는 방송 덕분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구조 지원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방송 이후 6시간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류 지역 토사댐의 균열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제가 현장으로 급히 이동했을 때 이미 댐 중앙부에 2m 폭의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는 구조적 붕괴의 전조였어요. 토사댐 뒤에는 5억 톤의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하류 15만 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현장에 도착한 지역 책임자는 극도로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댐을 보강할 시간도 없고 대피시킬 시간도 부족해요. 저는 즉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댐의 상태로는 12시간 이내 붕괴가 불가피했어요. 하지만 통제된 방류를 통해 붕괴 시점을 늦출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분 방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수위를 낮추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방류하는 순간 하류 지역이 침수되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때 한국에서 온 긴급 지원팀이 도착했습니다. 김소영 박사를 비롯해 숨은 전문가 10명과 최신 장비들이었어요. 리 교수님, WAMIS 시스템의 실시간 분석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3D 시뮬레이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댐이 붕괴할 경우에 물 이동 경로와 속도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이 데이터에 따르면 총장현 중심가는 30분 이내에 5m 깊이로 침수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는 것을. 미리 경고를 받았음에도 체면 때문에 무시한 결과였어요. 김소영 박사와 함께 최적의 방류 시나리오를 계산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단계적 방류를 하면 붕괴를 2시간 늦출 수 있어요. 그 2시간이면 추가로 5만 명을 대피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공식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대피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었어요. 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소셜미디어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도우고 있었습니다. 3번 다리 침수 시작, 우회로 이용하세요. 17번 버스 운행 중단, 도보 대피 필요, 임시 대피소 위치 공유합니다. 한국 기술과 중국 시민들의 협력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정부에서 공식 대피령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민들은 8시간 전부터 대피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 방송과 한국의 정확한 데이터가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토사댐의 부분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제된 방류 덕분에 예상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어요. 물의 벽이 하류로 내려오는 모습을 헬기에서 지켜봤습니다. 높이 3m의 물결이 시속 50km로 이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수만 명이 희생되었을 테니까요. 김소영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리 교수님, 당신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과학자의 양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피해 상황이 집계되었습니다. 사망자 6명, 부상자 300여 명이었어요. 만약 한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수만 명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정부도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난이 수습된 며칠 후, 저는 베이징으로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국가수자원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저를 지지해주던 동료들조차 시선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위원회 주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리메이 교수, 이번 방송으로 인해 국가 체면에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질책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외국 기술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고 우리 정부를 비판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국무원 부총리였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총리는 조용히 자리에 앉더니 놀라운 말을 했어요. 리메이 교수님께 국가 차원에서 감사를 표하러 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교수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입니다. 부총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생명보다 소중한 체면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파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어요. 중국 정부는 즉시 한국과 재난 예측 기술 협력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무시하던 정부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리메이 교수님께서 새로 설립될 한국과 중국의 수문학 공동연구센터, 중국 측 책임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김소영 박사와 본격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김소영 박사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이미 오랜 동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리메이 교수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소영 박사의 따뜻한 인사에 저는 감동했어요. 김 박사님이야말로 우리를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K-워터 본사를 방문해 WAMIS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실시간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수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김소영 박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핵심은 철학입니다. 생명 우선, 투명성, 그리고 국제협력이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모두 공개됩니다. 정보를 독점하면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정보를 대부분 기밀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죠. 그리고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에는 시민들이 직접 제보한 현장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하고 빠르거든요.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위에서 아래로만 정보가 흘렀는데 한국은 시민과 전문가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연수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수문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를 추진했어요.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국가 기밀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주된 반대 논리였죠. 하지만 구이저우성 참사의 교훈이 설득력을 발휘했어요. 정보를 숨기다가 수만 명이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투명성이 안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 참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보할 수 있게 했어요. 놀랍게도 시민들의 제보가 전문가 분석보다 더 정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협력 체계를 확대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몽골, 베트남과도 수문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윈난성에서 대규모 홍수가 예상되었는데 WAMIS 시스템의 예측을 바탕으로 사전에 20만 명을 대피시킬 수 있었어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제네바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제재난예측협력기구 창립총회였어요. 50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중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김소영 박사는 한국 대표단장이었습니다. 개회식에서 UN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했어요. 구이저우성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재난 앞에서 국경과 체면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에서는 WAMI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재난 예측 네트워크 구축이 결정되었어요. 각국이 자국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분석해서 재난을 예방하자는 것이었죠. 저는 아시아 지역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베이징에 새로 설립될 아시아 수문 협력센터를 이끌게 된 것이었어요. 김소영 박사와는 공동 센터장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리메이 교수님,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현실이 되고 있네요. 김소영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국경을 넘어 과학자들이 협력해서 생명을 구하는 세상 말입니다. 2년 후 글로벌 재난 예측 네트워크의 첫 번째 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한 초대형 태풍의 경로를 72시간 전에 정확히 예측해서 필리핀, 대만, 일본, 한국이 공동으로 대응한 것이었어요. 사전 대피로 예상 사망자를 95%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네트워크에는 80개국이 참여하고 있어요. 매일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AI가 이를 분석해서 재난을 예측합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건 시민 참여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1억 명의 시민들이 현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과학자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세상인 것이죠. 지난주에는 아프리카 센터가 개설되었고, 내년에는 남미 센터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무시하던 제가 이제는 전 세계 재난 예측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가끔 구의저우성 현장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곳에는 이제 최첨단 조기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건물들 자리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었고, 그 중앙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생명을 위한 국제협력을 기념하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외국 기술을 무시했던 과거의 제 모습을. 하지만 과학자의 양심이 승리했고 결국 더 큰 가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재난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80개국의 과학자들과 1억 명의 시민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경고가 전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과학 기술의 힘으로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미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 과학자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타국의 재난을 걱정하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그들의 인류의 말입니다. 그런 한국이 있어서 오늘의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리메이 교수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과학 기술을 통한 국제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인류애가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